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입지론 들어와서요. 농업 입지론은 이제 튀넨의 고립구이론은 우리가 튀넨의 위치지대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우리가 중복해서 했고요. 결국은 이제 시장하고 가까울수록 수송비의 절약에 따라서 지대가 비싸지니까 비싼 곳에서는 좁은 토지를 사용해서도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입지된다. 그러니까 시장 안쪽, 도심 안쪽에는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 토지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공업 입지론에서는 우리가 배보의 최소 비용으로는 세 개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수송비, 노동비, 그 다음에 직접력이 있는데 뭐를 절약하는 곳, 수송비를 절약하는 곳, 인건비를 절약하는 곳 두 개를 비교하고요. 마지막에 직접의 이익이 제일 큰 곳, 여기를 선택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은 배보의 이론을 이제 비판하고 등장한 거죠.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쳤던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22페이지에 있는 공장 부지 입지율은요. 이거는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을 배웠을 때요. 배보는 3대 인자로 수송비, 노동비, 직접력을 얘기했었죠. 그 원리에 입각해서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최소 뭐 수송비 원리, 운송비 원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자, 어디에 입지해야지만 비용을 최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보는 원료하고요.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대입을 해서 이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원료는 보편 원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편제, 국지 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이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얘는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또는 석회석이라든가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원료를 얘기하죠. 그러면 원료지수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제품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가지고 산정한 것이 원료지수예요. 그래서 원료지수라는 것은요. 요 제품의 중량분의 원료의 중량인데 이 원료를 배보는 편제 원료를 주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1인 경우가 있고 1보다 클 때가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이라는 얘기는 중량이 불변이니까 원료하고 제품의 무게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자유입지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니까 어디에 입지해야 되냐면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돼야 되고 이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니까 얘는 어디에 입지해야 되냐면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죠. 얘하고 얘하고의 크기가 같으면 1이에요. 그러면 이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나올 때 무게하고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량을 줄여서 보낼 수 있는 곳에 입지하라는 얘기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보다 얘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원료보다는 제품의 중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자, 시멘트를 생산을 해요. 여기에 투입하는 게 석회석이죠. 주 원료가. 그러면 얘가 제품 1톤이라는 가정이면 자, 시멘트 1000kg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1000kg를 투입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1이죠. 근데 이렇게 같을 수가 없죠. 석회석 원료가 1000kg 투입됐다고 시멘트가 1000kg 나오냐? 그러진 않죠. 불순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얘가 없어지면은 이거보다 적은 양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투입할 때 얘보다 큰 한 1200kg 투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2가 나오죠. 그럼 얘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원료 산지가 있고 시장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공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원료 산지에 들어가서 있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1200kg에 대한 무게를 1000kg로 줄이잖아요. 그죠? 1000kg로.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시장으로 올 때 수송비하고
그러면 시장에다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1.2kg에 해당하는 원료를 일로 끌고 와서 여기서 1kg 만들어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럼 1kg 수송비하고 1.2kg 수송비하면 얘가 싸죠. 이게 여기서 줄여서 보내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량이 감소되는 애들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라. 우리가 감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요. 얘네가 우리가 콜라를 생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콜라를 1000리터를 생산을 할 때 원료가 원액이잖아요. 그럼 얘가 1000리터면 원액 1000리터 넣겠어요? 그럼 1인데? 안 되겠죠. 그럼 얘보다 더 큰 걸 못 먹죠. 그러면 얘가 1000리터면요. 기껏 들어가는 이 원액이라고 왜 한 20리터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0분의 20이라는 얘기는 0.0002라는 얘기죠. 그럼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 원료가 투입이 돼서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원료 산지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 1000리터 만들어서 시장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원료를 일로 끌고 와서 20리터만 끌고 오면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거 물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물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보편 원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의 중량이 커지는 애들은 시장에 입지하라 이런 얘기죠. 그게 뭐를 절약할 수 있다?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 지수를 갖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원료 지수에다가 입지 중량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입지 중량이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그냥 자 제품의 중량분의 그죠? 원료의 중량이에요. 요게 원료 지수예요. 그죠? 요거 플러스 제품의 중량분의 제품의 중량이에요. 약분하면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료지수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그게 입지 중량이에요. 그러니까 입지 중량은 이 원료지수에다가 1만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입지 중량으로 해서 이거 다 2로 바꿔서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 원리에 따라 공장이 원료지향적인 산업이냐 시장지향적인 산업이냐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요. 원료지향적인 산업, 최종 제품은 값이 비싸고 소량이 되는 중량 감소 산업이에요. 그래서 시멘트 공업, 재련 공업, 통조림 공업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원료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애들. 근데 니은에 가면은 시장지향적인 산업은 얘들은 중량이 뭐하는 산업이에요. 나본에 보면 나와 있죠.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늘어나는 중량 증가 산업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청량음료 제조업, 맥주공업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원료지향적이냐 시장적이냐. 그럼 노동지향적인 산업은 뭐겠어요? 전체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쉽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섬유산업, 신발산업이 해당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영남 내륙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부산 등지에서 섬유산업이나 신발산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인구 밀도가 여기 훨씬 높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공장에 입지했다. 그 다음에 직접 지향적인 산업이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모여 입지함으로써 유리한 유형의 산업들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왜 석유, 그러니까 원유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동차 공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뭐 한 몇만 종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타이어 생산은 울산에서 해주고 핸들은 평택에서 해주고 그렇죠. 본체는 뭐 부평에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네를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할 때 너무나 많은 수송비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연관 산업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 있음으로써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애들이 직접 지향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중간 지향적인 산업이 있어요. 중간 지향적인 산업은 뭐냐면요. 여기 우리가 부산이 있다 그러면요. 자, 일반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송은 이거는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선박이 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우리가 내륙에 수로가 있으면 수로를 따라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내륙에 수로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부산에서 배에서 하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철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송수단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공장들이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면 운송수단이 바뀌어서 일로 들어갈 때 내륙 송비의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주변인 울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창원이라든가 이런 공지에 공장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바뀌어서
상품이 원료가 수송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이 적은 곳에 공장이 입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적 지점이 있는 곳의 경우의 산업을 중간 지향적인 산업. 적환이라는 얘기는요. 적자가 쌓을 적자고 환자가 바꿀 환자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쌓는다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원료 지향적이냐 시장적이냐 요거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지향적이라는 게 뭔지 중간 지향적이라는 게 뭔지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만 일단 해주셔도 공업 입주론에서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 기초하시면 되겠고요. 자, 124페이지에 가시면요. 이제 상업 입주론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상업 입주론은요. 전통적으로 한 문항 정도는 기본으로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상권 분석에서 계산 문제 정도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업 입지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상권이에요. 상권을 다른 말로 배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상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고객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있죠. 점포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상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권이라는 개념은요. 유동적이에요. 상권의 크기와 이런 규모라는 것은 언제든지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권의 이제 그 시장 안에 존재하는 고객들은요. 아무래도 인구 밀도도 높고 소득 수준도 높고 그죠? 구매력도 커지고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이 상권이라는 거는요. 도시보다는 넓은 공간, 즉 지역 경제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 시장 아니면 신촌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만 와서 쇼핑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주변에 있는 인구들까지 또는 유동인구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권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124페이지 하단에 가면 상권 측정 방법이 있는데 뭐 현지조사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경험적인 방법도 있고 수학적인 분석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현지조사법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는 우리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간혹 가다가 마트나 백화점에서 경품을 내걸어요. 자, 그 본관 앞에 보면은 승용차 하나가 딱 그 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면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당일날 매출을 5만 원 이상 올린 사람에게는 응모권을 한 장씩 줘요. 그러면 응모권을 딱 우리는 받으면은 거기에다가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꼼꼼히 적습니다. 혹시 내가 될지도 모르니까. 혹시 잘못 써서 안 될까 봐. 그러면 걔를 꼼꼼히 적어서 집어넣으면 주변에 됐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넣어요. 근데 그게 그 마트라든가 백화점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경품을 내걸었을 때 5만 원 정도는 그냥 무리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고객들은 주로 공간상의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권의 범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마트나 백화점에 가게 되면 카드 발급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카드 사용 내역을 기초로 해서 애들이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 좀 안 좋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팔아먹죠. 그래서 이제 뭐 불법 뭐 이제 이게 하는 뭐 이렇게 날아가서 이제 문자로 날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 데이터라는 게 모든 기본적인 마케팅의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현지 조사법을 쓸 수도 있고요.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소비하는 패턴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게 되면요. 개인적인 소비 성향은 별로 없는 지역이 있어요. 단 가족 단위의 구성에 필요한 상품은 소비가 잘 되는 지역도 있는 거죠. 강서구 쪽에 H라는 백화점이 들어갔을 때 강서구 쪽에 가면은 거기도 뭐 M으로 시작되는 동네라든가 이 부동산 가격이 비싼 데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뭐 30대, 40대에 대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도 더 높고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소비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다른 점포랑 다르게 1층에 명품 이런 거를 딱 진열해 놨는데 매출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가족 단위의 소비 물품에서는 매출 발생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인가 만에 매장 위치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어떤 소비 성향이나 패턴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구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주로 수학적 분석법에 의해서 상권의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뒤에서 이제 후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업지의 입지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자연적인 조건,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라고 125페이지에 중하단에 이게 쫙 들어가 있는데 이 자연적인 조건에서요. 가로의 구조나 전면 너비 뭐 이런 것들은요. 일본 애들이 중시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애들은 특히 가로에 대한 구조 이런 걸 상당히 중시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여기 있으면 자 왼쪽과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었을 때 그죠? 역을 바라봤을 때라는 얘기죠. 어느 곳에 점포가 위치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옛날에 좌측 통행을 기준하게 되면요. 이쪽이 출근이었어요. 이쪽이 퇴근이었고. 그럼 사람들이 출근할 때는 물건 안 사죠. 퇴근할 때 사지. 이게 점포가 이쪽에 있는 게 낫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우측 통행이잖아요. 그럼 이게 출근이고 이게 퇴근이면 이쪽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게 여기가 주거지면은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게 관광지면은요. 반대죠. 관광지면은 우리가 놀러 와서 도착할 때는 기념품 안 사죠. 출발할 때 사지. 그렇기 때문에 가로의 위치라는 것도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래는 시험상에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실 때 점포를 만약에 중개할 때는 물품하고 그 상점에서 파는 그 제품의 성격하고요. 햇빛 있죠. 예, 해가 뜨거나 지는 각도까지 감안해서 점포가 중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의류라든가 아니면 햄버거라든가 의류 같은 경우는요. 밖에 그 진열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딱 뭐 마네킹을 했든 뭘 했든지 간에 옷을 입혀가지고 이게 쫙 해놓습니다. 또 햄버거 같은 경우도 자, 그 안에 이제 뭐 패티 집어넣고 해가지고 뭐 모델 같이 해가지고 쫙 진열해 놓죠.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먹고 싶다? 아, 입어보고 싶다? 이런 걸 우리가 느끼려고 그러면 색에 대한 조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해가 지는 방향 쪽에 있어서 햇살이 쫙 비치게 되면은 그 진열대에 있는 모든 상품이 단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는 제품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125쪽의 하단에 있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은요. 아까 얘기가 똑같아요. 배우지가 상권이잖아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 넓고 인구도 많고 소득수준도 높고 이러면 좋다는 얘기겠죠. 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고객의 교통수단과 접근성이라는 것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 기업의 경우는 모든 매장이 다 역사랑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그 연결 통로를 따라서 그 점포로 연결이 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 자체가. 고객을 쉽게 많이 우리가 흡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업지의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126쪽에 있는 상업지의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같은 것을 외우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그 박스 밑에 상권 획정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기출에서도 나왔고요. 가끔 아마 모의고사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것도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시장 침투법이라는 게 있고요. 공간 독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의 시장 집투법은 뭐냐면요. 점포 간의 중첩, 경쟁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요. L이라는 백화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기존에 이만큼에 대한 어떤 이제 상권의 범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드릴까요?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천안에 가면은 S라는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아산에도 백화점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좀 작아서 이쪽에 서산과 당진이라는 도시를 가게 되면 여기는 백화점이 없어요. 그럼 얘네가 이 권역을 이렇게 흡인을 해요. 왜냐하면 백화점 정도면요. 하루 매출이 한 6, 7억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객 인구가 30만 이상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얘네는 인구가 각각 한 10몇만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백화점이 안 들어가 있고 50만 이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인구 규모가 점점 커지면은 두 개 묶어서 30만 이상이 되면은 이쪽에 L이라는 백화점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상권의 범위와 얘네 상권의 범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권의 범위를 측정할 때 시장 침투법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의 상권의 범위가 큰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는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간 독점법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설명하죠. 공간 독점이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면요. 주유소가 있었을 때 이 주유소는요. 반경 2km 범위 내에서는요. 또 다른 주유소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는 이 공간은 얘가 독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면허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업종에 따라서 보게 되면요.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 이런 애들은 공간 독점법을 쓰죠.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건요. 특정한 수요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강남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요. 압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 무슨 명품관이 있어요. 수입 물품에. 근데 그 명품관은 그쪽에만 존재하는 것은요. 그게 서울 시내 곳곳에 있다고 해서 매출이 발생하지가 않죠. 그 정도의 가격대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데가 강남이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만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문화된 상품으로서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중심성의 분석을 이용하는 분산시장 접근법이 적합하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권 획정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제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가면요. 고전적 상점 분포 이론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이론으로서 이제 얘기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건 크리스탈러라든가 이제 레시딩에서 이제 제시가 된 이론이에요. 시험상에서도 이제 한두 번 언급은 했는데, 자,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니은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요 이론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비내구재인 상품의 단위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 단위가 많을수록 저장 비용이 클수록 구매 주기는 단축이 되며 구매 빈도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그 상품을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 그러면 어느 게 상권의 범위가 크냐면요. 얘가 상권의 범위가 크고요. 얘가 상권의 범위가 낮다라고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가구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애들은 자주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어쩌다 한번 사고 우리가 야채, 과일 이런 애들은 자주 우리가 소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매 빈도가 높은 애들은 상권의 규모를 놓고 봤었을 때 낮은 애들은 규모가 크고 작은 애들은 구매 빈도가 상권의 규모가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서 많은 것을 사가지고는요. 신선도 유지하기 힘들고 저장에 따른 보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는 한 번에 많이 살 수가 없죠. 쪼개서 여러 번에 나눠서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장기 균형 조건에서는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을 취급하는 밀도는 높아지고요. 점포의 고정 비용이 높을수록 밀도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을 취급하는 밀도, 점포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밀도가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에 대한 내용하고요. 디귿에 대한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 정도 해주셔도 되겠고요.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닌데요. 지문으로 이렇게 활용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가시면 그 박스 밑에 단가로 5번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있어요. 요 중심지 이론도 자, 정리하실 때 자, 지난번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요 중심지라는 거는요. 도시를 지칭하셔도 돼요. 그러면 도시에서 제공하는 역할이라는 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자, 교육, 행정, 금융, 교통 이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그 기능은 모든 도시가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크리스탈러라는 학자는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공간상의 분포하는 도시의 수와 규모,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취락이나 상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배우지가 필요한데 작은 취락이나 상점은 작은 배우지를, 큰 취락이나 상점들은 큰 배우지를 필요로 하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 가시면 128페이지에 중심지라고 나와 있죠. 자, 중심지 기능이란 배우지역의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도, 소매업, 교통, 금융, 교육, 행정 등과 같은 3차 산업의 기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을 우리가 서비스 산업 입지론, 즉 3차 산업 입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죠. 예전에 자, 시골을 가게 되면 면 단위가 있어요. 면 단위에서의 교육 서비스는요. 초등학교까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상급 학교는 갈 수가 없어요. 상급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군 단위를 가게 되면 중등교육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중등교육만 제공하냐면 초등교육도 여기서는 제공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상의 또 교육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그러면 도청 소재지가 소재하는 시 정도를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대학까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 중등과 그 다음에 뭐 초등교육까지도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는 규모가 크겠죠. 인구도 많고. 그럼 이런 애들은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도시의 규모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방 소도시는 전국 곳곳에 많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라가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남부 독일을 여행하면서 왜 공간상의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작고 규모가 작은 도시는 왜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많을까? 왜 배열이 이렇게 나올까? 그것은 도시마다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최소 요구치는 뭐냐면요. 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 도시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점포 같으면 고객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구라든가 고객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베이비 부머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0만? 뭐 이 정도 인구가 그때 출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같은 애들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뭐 1000만 명 이상? 일본 애들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800만 명 이상이 한 10년? 뭐 그 사이에. 그쵸? 예, 출생이 많이 된 거죠. 그러면 걔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초등학교가 부족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한 번에 입학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인구를, 출생을 많이 하고 요즘같이 출생률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 매년 입학하는 초등학생의 숫자가 줄죠. 그럼 결국은 학교가 어떻게 돼요? 통폐합되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줄죠. 그러면 점점점 줄다 보면은 거기서 상급 학교 올라가는 애들도 줄어들잖아요. 그럼 결국은 몇 개 도시에서 중학교가 이렇게 거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권역이 이렇게 또 커져서 거기서 흡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요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건요. 요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시장 지역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의 수요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의 시장 지역을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필요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중국집 같으면 중국집 짜장면 배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그죠? 짜장면이 불어 터지면 그 지점까지는 고객들이 짜장면 주문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짜장면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공간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소 요구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 용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하단에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림의 요건이 뭐냐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여기가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 분기점 이상서부터는 이윤이 발생하죠. 자, 여기가 B가 있고 A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B가 최소 요구치, A가 재화의 도달 범위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지가 하나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중심지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요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한데 여기까지도 이 서비스가 도달한다는 얘기는 필요한 것 이상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은 뭐가 발생하냐면 이윤이 발생하는 면적이 돼요. 그러면 얘는 중심지로서의 어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원이 되죠. 그게 이제 교재에 있는 원이죠. 반대로 얘가 B가 되고요. 얘가 A가 된다고 했을 때 얘가 중심지로서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까지 고객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사이가 반대잖아요. 그러면 최소 요구치 안에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으면 이 면적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면 중심지가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반대 경우는 중심지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왼쪽은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바깥의 원이 재화의 도달 범위고 가운데 조그마한 원이 최소 요구치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할 때는 성립할 수 있으나 반대 경우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129페이지 가면요. 배우지의 형태가 있어요. 배우지의 형태는요. 단일 중심일 때는 원형으로서도 서비스가 다 제공이 돼요. 근데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원형으로서는 성립이 안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이제 정육각형이라고 얘기해줘요. 구별만 하시면 되는 게요. 원안에 있으면, 원안에 여기 중심지가 있으면 모든 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이 되죠. 근데 이게 복수가 있는데 원으로서는 성립하기가 곤란해요. 왜? 이렇게 서비스가 조달되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겹치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로 얘기하는 게 정육각형이라는 얘기죠. 여기 중심지가 있으면요. 중심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있으면 다 균등하게. 이렇게. 자, 그럴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중심지를 갖다가 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더 큰 이렇게 육각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위, 중차, 고차 중심지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정육각형 배우지가 이상적이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 거고요.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지 계층이 크면요. 최소 요구치가 크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거기 129쪽에 가면 중간에 리을에 중심지의 변화라고 있죠. 인구 밀도가 증가되고요.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심지 간의 간격이 좁아지죠. 인구가 이제 점점점 많아지면 새로운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중심지가 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 교통의 발달은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고 고차 중심지가 더욱더 발달하죠.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아니지만 KTX 같은 경우를 연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KTX를 개발한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상권, 고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즉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해운대 가서 회도 한 접시 먹고 그리고 저녁에 올라와라 이런 취지인데 역전현상이죠. 지방에 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대학병원에 진찰차, 진료차 뭐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 어쨌든 간에 고차가 더욱더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차 중심지수로 거리가 더 멀고 저차수로 가깝다는 거는요. 밑에 박스에도 나와 있지만 고차는 백화점, 저차는 편의점 등으로 연상하시면 충분하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고차 중심수로 규모가 커지고 저차 중심을 가깝다는 얘기고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는 얘기는 동네는 동사무소밖에 없죠. 조금 더 가면 구청 있죠. 그 다음에 시청 있죠. 서울시 시청 하나밖에 없죠. 구는 뭐 13개인가 있고, 그죠? 동사무소는 뭐 수십 개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모와 질이 틀려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계층이
쭉 비교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뒷장에 가게 되면요. 중심지의 계층 수단이라고 해서 이거 미국에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마을, 타운, 일반 도시, 그다음에 지역 중심 도시에 따라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규모와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한 줄을 가지고 자꾸 연상을 조금씩 해보시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허프라는 학자도 중심지에 대한 논리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소비자의 어떤 개성, 소비 패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가급적이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근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가까운 곳에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내 뭐 슈퍼 있어도 가까운 곳에 마트 있으면 차 몰고 가는 거죠. 그런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상업 입지론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130페이지에 가면 이제 상권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뭐 계산적인 사고가 있는데 기초 개념 알아두시고 나중에 우리가 또 문제 풀 때 또 한번 복습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